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이순명입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남들처럼 배부르게 먹이지도 못했고 좋은 옷을 입혀주지도 못했지만 공부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이면 경매장으로 달려가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내고 두 손이 얼어붙을 듯 차가운 물에 담가가며 손질했습니다. 제 손님들은 하나같이 단골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상에 올릴 귀한 생선을 사러 왔고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좋은 걸로 달라고 주문하곤 했습니다. 특히 아들 친구들의 부모들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우리 애 생일인데 좋은 거 좀 줘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요. 싱싱한 걸로 주세요. 그런 손님들을 대할 때면 제 가슴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뛰놀며 자랐습니다.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지만 아들은 스스로 알아서 책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을 보면 미안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이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이제 검사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턱 쏩니다. 그날 가게에 있던 모든 손님들에게 저는 생선을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평생 팔아온 생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기쁘게 퍼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저와 아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어머니가 계시니 아드님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들이야 제 손이 생선 비린내로 얼룩져 있든 말든 제 새끼가 번듯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제 아들의 결혼식 날에 사돈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여행을 가라고 합니다. 사부인, 이거 비행기표예요? 결혼식장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대신 나와 계실 분도 다 준비해놨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 생각해서 결혼식 안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평생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요즘 세상이 그렇다. 저는 그런 세상 모릅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에 가장 큰 복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사돈이 제 존재를 지우려 한다면 저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들의 상견례, 저는 그날이 제 평생 잊지 못할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합격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예식장을 알아보고 혼수며 신혼집이며 착착 준비해 나갔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잡았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혼이라니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상견례라면 상대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혹여나 제 직업이 상대 집안에 흠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워냈고 그 아들이 검사까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상견례 자리에 나섰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니 상대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깔끔하게 단정한 머리에 기품 있는 옷차림이었고 아버지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상대 부모님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위가 변호사 시험에 붙고 나서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에 겹경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은영이가 곁에서 오랫동안 응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상대 어머니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부인은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상대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생선 장사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 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코앞으로 가져가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비린내가 나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제가 생선 냄새를 좀 못 견뎌서. 테이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법조계로 들어오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 사람들 뿐이라서요. 사실 사위도 같은 법조계 사람을 맞이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검사라니 아주 딱이죠. 여자친구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사돈도 법조계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뭐 사위가 검사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 순간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어머니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리며 조용히 하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혼맥도 중요하잖아요. 같은 수준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나야 서로 잘 맞고 나중에 갈등도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는 참 운이 좋았어요. 그 말에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수준, 혼맥,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겠지.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헛구역질을 하고 법조계가 아니라 아쉽다고 말하고 결혼을 운이 좋은 일이라 표현하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비린내 풍기며 일했지만 그 생선으로 아들을 키워냈고 결국 법조인이 되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앞에서 내뱉은 말들은 마치 제가 초라한 사람이라도 된 듯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랑 사돈 맺기 싫은 거지. 시장에서 생선 팔던 여자가 검사 엄마라니 체면이 서질 않겠지. 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상견례 자리니까. 어쨌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저를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대 어머니가 조그마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부인, 사실 저희가 이걸 미리 준비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밀어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비행기표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여행이나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결혼식장에는 사부인 대신 나오실 분도 다 준비해뒀어요.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자식 앞길 막지 않겠다며 결혼식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게 오시는 것보다는 여행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 내가 내 아들의 결혼식에 빠지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보고 여행을 가라고요? 제 아들 결혼식 날? 네, 사부인. 저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결혼식은 깔끔하게 진행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상대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아니, 사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내 아들 결혼식에 가지 말고 여행이나 가라는 말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상대 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사부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요? 뭐요? 법조계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니까 생선장수 엄마는 빠져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상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깔보고 우습게 여겨도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아들 키워서 여기까지 올려놓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결혼식에서 나를 빼겠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더 속이 뒤집혔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저쪽 집안 사람이 되라.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렇게 이 결혼이 중요하면 엄마랑 인연 끊고 가서 살아? 엄마는 더 이상 이런 수모 못 참아.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그러지 마. 갑자기? 나는 지금까지 참았어. 내 여자친구 부모님이 하는 말들 다 들었어. 생선 장사한다고 헛구역질하는 것도 들었고 법조계 사위라 좋다는 말도 들었고 이제는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까지 듣고 있어. 그런데 너는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안 했어? 내 엄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댈세? 내가 나랑 연 끊고 살겠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난 너를 이런 집안에 보내고 싶지 않다.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당황해서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며 살았고 그 손으로 내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게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를 무시하고 제 자식의 결혼식에서 저를 내치려 한 그들입니다. 저는 그대로 상결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생선 장사한다고 헛구역질을 해. 내 아들 결혼식 날 여행을 가라고. 지금까지 별의별 서름을 겪으며 살아왔어도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해. 아들이 다급하게 따라 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뜨거운 열기가 퍼졌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너 공부만 잘하면 다냐? 변호사 되고 검사 되면 뭐하냐? 내 엄마를 저딴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아들은 한 손으로 뺨을 감싸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오늘 한마디라도 엄마 편을 들어줬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한마디라도 했냐고.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했어? 그쪽 집안이 법조계니까 거기에 붙어야 내 앞길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냐? 내 앞날에 레드카펫 깔아줄 사람이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처가집 덕이 아니라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버틴 덕이라는 걸 그걸 내가 제일 먼저 잊었어. 아들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꽉 쥐더니 결국 두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무슨 의미였는지,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 자신이 출세를 위해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했다는 사실을. 한참을 조용히 서 있던 아들이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사실에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은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상견례 장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 어디 가? 저는 놀라서 따라가려 했지만 아들은 손을 들며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엄마, 잠깐만 있어봐. 아들이 다시 들어가자마자 여자친구 어머니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창창한 앞길 막지 말고 결혼식 날에 자리 좀 비워달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여자친구 아버지도 팔짱을 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흔들릴 만큼 그 말은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 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을 안 한다고? 아들은 똑바로 상대 부모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앞으로 법을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의를 논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 하나 지키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뭐?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저를 키웠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를 무시하는 걸 묵인했습니다. 아들은 제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상대 부모님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 어머니가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들의 뒤통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야, 네가 여기 나가면 검사 짓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은 드디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고 결혼을 깨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낼 사람은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잠시 조용히 있다가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에 붙고 나서 순간 너무 자아도취에 빠졌던 것 같아요. 드디어 성공했다고, 드디어 원하는 길을 가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들떠서 주변을 보질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업만 가지면, 내 앞길만 잘 가면 엄마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천천히 한숨을 쉬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아들은 저를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저는 조금씩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평생 해온 생선 장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작은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가게를 팔면서 모은 돈과 아들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준 작은 돈에 보태어 겨우 마련한 건물이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에 있어 새를 놓으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검사가 되고 저는 건물에서 세를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깨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느 날 아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맡으려던 사건이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회식 자리에서도 미묘하게 날 피하는 느낌이야. 처음에는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은영이 부모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 여자친구 부모님은 법조계에서 상당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사장과도 연이 닿아 있었고 판사들과도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아들이 검찰에서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들은 검사 생활을 오래 못하겠구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몰래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법조계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위를 만들려고 한 검사 인생을 망치려 한다면 그게 공정한 겁니까? 기자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내민 자료와 증언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법조계 인맥으로 검사 배척, 파혼 의사 밝혔다고 앞길을 막아. 이 기사가 터지자 법조계 내부에서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암암리에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외부 활동을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맥을 넓히던 그가 어느 순간 공식적인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요즘 저 사람 왜 저렇게 조용하지? 기사랑 관련 있나? 겉으로는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무섭긴 하네. 괜히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더 긁어 부스럼 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아버지는 결국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에 대한 압박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검찰에서 머무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변호사 하려고.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생활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제 내가 이곳에서 뭘 해도 다들 눈치 볼 거야. 그냥 변호사로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다행히 선배 한 명이 작은 로펌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도 적고 사건도 많이 못 맡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던 길이었잖아. 엄마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거 아닐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덕분에 내가 눈을 떴어. 난 더 이상 출세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로 일하며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들만 맡았지만 점점 실력을 인정받으며 의뢰인들도 늘어갔습니다. 검사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선택해서 맡을 수 있었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일 재미있어. 아들은 가끔 저녁을 먹으러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였을 때보다 자유롭고 사람들 이야기도 더 깊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 지금 이게 나한테 더 맞는 길이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흐뭇했습니다. 한때 아들의 앞길이 막히는 게 아닌가 걱정했지만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갔고 저는 그런 아들을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처럼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새벽부터 허리를 숙여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마련한 건물에서 세를 받으며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가끔은 시장에 나가 옛 단골들과 안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즘 사장님 얼굴 보기 힘드네. 이제 장사는 그만하셨다면서요? 그래도 한 번씩 얼굴 보러 오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던 손으로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로서 보람을 찾았고 저는 노년에 비로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앞두고 있는 한정숙입니다. 이제야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며 이제 자리도 잡았고 나름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을 때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 북적이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감은 유치원 교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보통 의사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유치원 교사라니. 하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고 다정한 성품을 가졌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먼저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좋다면 저도 좋아해야지 싶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그녀가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 꿈은 다둥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이 제 귀에 쏙 박혔습니다. 이 아이 참 마음에 든다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만 낳아 기르기도 벅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니 우리 집안에 꼭 맞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손주, 손녀들이 뛰어노는 집을 꿈꿔왔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조용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출하게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왠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고 손주들이 제 무릎에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길 그날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도 아들만큼이나 신경을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물을 맞추러 함께 나선 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 만나서 엄마는 정말 기쁘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고 예비 며느리는 싱긋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고. 그날은 예물 반지를 사주기 위해 예비 며느리와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볼일을 본 후 저희와 합류할 예정이었고 저는 예비 며느리와 먼저 만나 반지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비 며느리는 참 다정하고 예쁜 인상을 남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이었고 대화할 때도 한 발짝 물러서며 공손하게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예비 며느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몸에 딱 붙는 상에 큼직한 귀걸이와 손목을 덮는 반짝이는 팔찌까지 머리도 한껏 풍성하게 웨이브를 넣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그녀는 제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려다 말고 슬쩍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무슨 부탁? 그게요, 저를 아가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제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예비 며느리를 아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느리에게 아가라고 부르는 것은 애정을 담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름으로? 네,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아가라고 부르면 제가 너무 어려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친근하게 이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립스틱이 선명한 그녀의 입술,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당당한 태도. 상견례 때 보였던 수줍음 많고 공손한 모습은 어디 갔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칭 문제일 뿐인데 왠지 그녀와 저 사이에 얇은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반지부터 보러 갈까? 네, 가요. 예비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면서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명품 주얼리 매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수많은 액세서리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정갈한 정장을 입고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매장 특유의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신이 난 듯 눈을 반짝이며 진열장을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중앙에 위치한 한눈에도 값비싸 보이는 반지 코너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그녀는 유리장 너머를 가리키며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지를 꺼내 벨벳 트레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걸 고르려는 건 아니겠지. 예비 며느리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와, 사이즈도 딱 맞아요. 정말 우아하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가까이 다가가 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정교한 세공이 돋보였고 빛을 받으니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너무 과한 디자인 같았습니다. 예쁘긴 한데 가격은 얼마나 하나? 제가 조심스레 묻자 직원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반지는 800만 원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라고요? 800만 원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지 하나가 800만 원이라니.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예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지를 끼워보고는 또 다른 진열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목걸이도 같이 보면 어떨까요? 반지만 하면 좀 허전할 것 같은데. 그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화려한 목걸이 세트를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다시 조심스레 트레이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큼지막한 보석이 촘촘히 박힌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얼마인가요? 예비 며느리가 물었고 직원은 다시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11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반지와 목걸이를 합하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예비 며느리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예물 반지는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도 꼭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해야 하나 싶어서.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대봤지만 속에서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아들도 부담스러워할 텐데 예비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목에 대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접고 평생에 한 번뿐인 일인데라는 생각으로 눈 딱 감고 결제를 했습니다. 800만 원짜리 반지에 1100만 원짜리 목걸이까지 총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속이 얼얼해졌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길, 예비 며느리는 싱글벙글하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예물이 됐어요. 아, 맞다. 저 구두 환불해야 할 게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 화장실 갔다가 갈게. 그럼 어머님은 볼일 좀 보시고 천천히 오세요. 전 매장 먼저 가 있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갈 길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으며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2천만 원 아들도 괜찮다 할까? 예물은 남는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는 찰나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불쌍하겠다. 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백화점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예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두 매장 앞에서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구두를 신어봤더니 불편해서 환불하려고요.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미 착용한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규정상 교환만 가능하십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꼬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착용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여기서 신어보고 그냥 박스에 넣어뒀어요. 사용 흔적이 어딨다는 거예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착용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포장할 때 상태를 다 확인하고 드린 거라. 어이없네, 진짜? 내가 이거 신었냐고요? 누가 봐도 새 신발인데 왜 트집을 잡아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손님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환불을 안 해주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서비스가 어딨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몇몇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뻔뻔하다. 신어놓고 새 거라고 우기네. 와, 환불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사람 처음 본다. 남편 될 사람은 불쌍하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점점 더 격앙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난 새 신발을 사러 왔지. 하자 있는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진열된 구두를 획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따위 물건을 비싼 돈 주고 팔아? 환불도 안 해주면서? 구두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았고 주변의 손님들은 속삭이며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황당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다가 예비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도착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말도 안 돼. 구두 하나 환불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완전 무시하고 있다니까?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만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 그냥 나가자. 하지만 그녀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정당하게 환불 요구하는 건데? 내가 왜 나가야 해? 그러면서 여전히 격한 몸짓을 하며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 태도 봤어? 내가 고객인데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게 말이 돼. 아들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 순간 백화점 보안 요원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 1명이 다급하게 보안 요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손님께서 환불이 어려운 제품을 강제로 환불하려 하시고 진열된 제품까지 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보안 요원들은 굳은 얼굴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매장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 아들은 그녀를 다시 한 번 말렸습니다. 제발 보는 눈도 많고 더 큰 문제 되기 전에 그냥 나가자.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우리는 결국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백화점 직원들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무거운 한숨만 내쉬며 무표정한 얼굴로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팽개치던 예비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오빠도 배고프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도 순간 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분위기를 읽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려다 말고 저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왜 다들 분위기가 이래? 다 끝났잖아. 이제 기분 풀고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까 너 너무 심했던 거 알아? 그제야 예비 며느리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가라앉은 분위기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설마 아까 그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녀는 순간 표정을 바꾸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 구두 환불이 정당한 요청이었잖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봐. 물건을 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직원들까지 난처하게 만들었어.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노려보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야.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저를 향해 돌연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도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할 말 있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녀의 날선 말투에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들은 침묵한 채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 너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계산대 쪽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계산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카운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전에 결제하라는 게 말이 돼요? 반은 낼 테니까 반은 못 내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 음식 대부분을 드셨고 음식값을 일부만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고객이 왕 아니에요? 서비스도 이 정도면 엉망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나왔으면 사과하고 할인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카운터 직원은 계속해서 난처한 얼굴로 사과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티며 반값만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나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따지는 모습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체면을 지키기보다 음식값을 깎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이라니요. 저는 그때 느꼈던 불편한 기분을 다시 떠올리며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날 그런 모습을 봤어. 그리고 오늘 내 모습을 보니 그때 본 모습과 겹쳐 보이네? 예비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엄마가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클레임을 건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클레임을 걸었다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아들은 말없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까지 왜 그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랑 연애하면서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내 성격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데이트할 때 밥을 먹고 나면 꼭 뭔가 트집을 잡고 음식이 짜다, 고기가 퍽퍽하다, 분위기가 별로다. 그러면서 꼭 할인받으려 하거나 서비스 요구하고.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꼼꼼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내가 백화점에서 한 행동을 보니까 엄마가 말한 모습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주체 못하고 터뜨리는 모습.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지금 장난이지? 아니, 진지해. 아들은 단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은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예비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다시금 분노가 치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엄마랑 둘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게. 이 결혼 정말 옳은 선택인지. 그 말을 끝으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고요. 얼마 뒤 아들은 예비 며느리 측에 파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날 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딸한테 파혼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거칠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깨겠다고요? 결혼식장 들어갔다 나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고민 끝에? 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길래 우리 딸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그녀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듯 흥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 순간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결혼을 깨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조금 감정이 격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예물 반지와 목걸이를 받았던 날 구두 환불 문제로 백화점에서 그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런 일로 결혼을 깨겠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연애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이 그날 받은 예물은 위자료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혼을 깨겠다면 그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받은 반지랑 목걸이요. 그거라도 가져야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환불 처리 다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가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 날 백화점 가서 바로 환불했습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예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우리 딸을 모욕하고 이제 와서 예물까지 환불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우리 아들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 깨지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 받은 상처는 어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결국 그녀는 짧게 내뱉었습니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결혼이 깨진 것이 결국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무거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파혼을 결심하고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거칠게 따졌던 일, 그리고 끝까지 억울해하며 분노하던 그녀의 목소리.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 결정을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가 흐르는 예배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마음 한편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비춰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저는 그 곁을 지켜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인연 같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결국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들이 처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손주가 뛰어노는 집을 꿈꾸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잠시 미뤄진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집 앞에 도착하니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